혹시 라떼는 말이야 라는 말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끔은 이 한마디가 건널 수 없는 강처럼 느껴질 때도 있잖아요. 세대 갈등의 상징처럼 쓰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오늘 저희가 같이 살펴볼 자료들은 이 라떼라는 말 속에 어쩌면 세대를 잇는 다리가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고 이야기합니다. 저희 앞에 지금 80년대와 90년대, 그러니까 현재 40, 60세대의 청춘 시절 문화랑요, 지금 MZ세대의 문화를 깊이 있게 비교 분석한 자료들이 놓여 있는데요. 이번 시간의 목표는 단순히 그땐 그랬지 하는 추억 여행이 아니에요. 통기타랑 LP판으로 상징되는 아날로그의 낭만과 숏폼 알고리즘으로 대표되는 디지털의 효율성, 이게 단순히 다르다 이걸 넘어서 어떻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연결될 수 있는지 그 숨겨진 고리를 찾아보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 분석 자료들이 던지는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 바로 그거예요. 두 세대 문화적 차이를 누가 더 낫다 혹은 누가 틀렸다 이런 우열의 문제로 보지 말자는 겁니다. 그 대신에 각 시대의 환경이 만들어낸 고유한 특성으로 접근하자는 거죠. 예를 들면 80년대의 그 기다림의 미학하고 현재의 즉각적인 감각을 중시하는 문화. 이게 완전히 달라 보이지만 사실은 각자 시대의 파도에 가장 잘 적응한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특히 흥미로운 지점은 바로 뉴트로 현상이거든요. 과거의 문화가 어떻게 시간을 건너뛰어서 지금 젊은 세대에게 가장 힙한 아이템으로 재탄생하는지 그 비밀을 파헤쳐보면 세대 공감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시절로 한번 시간여행을 떠나보죠. 1980년대 자료들은 이 시대를 낭만과 저항의 서정성이라는 키워드로 정의하는데요. 그 상징으로 통기타랑 대학가요제를 꼽고 있어요. 사실 저는 대학가요제라고 하면 그냥 옛날 노래 경연 프로그램 이 정도로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분석을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당시 대학가요제는 단순한 오디션이 아니라 청년들이 사회에 대한 고민이나 순수한 열정을 쏟아내는 유일한 공론장 역할을 했다고 하네요. 정확합니다. 공론장이라는 표현이 핵심이에요. 당시 사회 분위기를 생각해보면 젊은이들이 자기 목소리를 자유롭게 낼 창구가 거의 없었잖아요. 아, 그쵸. 그런데 대학가요제 무대 위에서만큼은 통기타 하나에 의지해서 자기 생각과 감정을 노래 가사에 실어 표현할 수 있었던 거죠. 분석에 따르면 당시 노래들의 유난히 서정적이고 은유적인 표현이 많았던 건 억압된 분위기 속에서 자유를 갈망하던 청년들의 우회적인 저항 방식이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아, 사랑 노래인 척하지만 그 안에는 시대에 대한 아픔과 갈망이 담겨 있었던 거군요. 직접적으로 외칠 수 없으니까 노래에 마음을 담아서 돌려말했던 거군요. 듣고 보니 그 시대 소통 방식 전반에 그런 애틋함이 배어있는 것 같아요. 자료에서 기다림의 미학이라는 표현을 쓰던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경험을 말하는 건가요? 굉장히 시적인 표현이라 확 와닿지가 않아서요. 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지금 우리는 듣고 싶은 노래가 있으면 1초 만에 스트리밍으로 찾아듣잖아요. 네, 바로. 하지만 당시에는 좋아하는 가수 노래 한 곡을 내 것으로 만들려면 엄청난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레코드 가게 앞에 몇 시간씩 줄을 서서 LP판을 사거나 라디오에서 그 노래가 나오기만을 며칠이고 기다렸다가 숨을 참고 카세트 테이프의 녹음 버튼을 눌러야 했어요. 이 모든 과정이 바로 기다림의 미학인 겁니다. 콘텐츠 하나를 소유하기까지의 그 지난한 과정 자체가 하나의 문화적 경험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노래 한 곡에 담긴 애착의 깊이가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깊었던 거죠. 와, 그렇게 들으니까 완전히 다르게 느껴지네요. 쉽게 얻을 수 없었기 때문에 더 소중했다? 요즘 팬덤도 공연장에서 떼창을 하지만 자료에서는 당시의 떼창은 성격이 좀 달랐다고 분석하던데요. 네, 질적으로 다른 유대감을 만들어냈다고 봐요. 지금의 떼창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즉각적으로 조직되고 폭발하는 에너지라면 당시의 떼창은 라디오에 엽서를 보내고 함께 노래를 기다리면서 느리게 형성된 공감대가 한자리에서 터져나오는 것에 가까웠습니다. 아하. 함께 기다리고 안타까워하고 또 함께 기뻐했던 그 시간의 두께가 쌓여서 만들어진 공동체적 유대감이었죠. 그 느림과 기다림이 주는 깊이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 80년대의 기다림의 미학이 갑자기 구식처럼 느껴지는 그런 폭발적인 사건이 타지죠. 바로 난 나야를 외치는 세대가 등장하면서부터인데요. 90년대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료에서는 이들을 신인류 X세대라고 부르더군요. 네, 사회 전체가 충격에 빠졌죠. 집단주의랑 권위주의가 당연했던 사회에 개인의 개성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세대가 나타났으니까요.
자료에 아주 재미있는 대목이 있는데 당시 X세대의 패션이 워낙 파격적이라 구시 전용 뉴스의 사회 문제처럼 다뤄질 정도였다고 합니다. 뉴스에서요. 네, 노랗게 염색한 머리, 배꼽이 보이는 짧은 티셔츠, 바닥을 쓸고 다니는 힙합 바지 같은 것들이요. 기성세대는 이해할 수 없다면서 이들을 오렌지족이라고 비난했지만 사실 그건 우리 사회의 중심축이 우리에서 나로 이동하고 있다는 거대한 신호탄이었습니다. 그 신호탄의 정점에 자료는 한 사람의 이름을 올려놓습니다. 1992년 서태지와 아이들. 보고서는 이들의 등장을 단순한 가수의 데뷔가 아니라 문화적 혁명이라고까지 표현하던데 이건 좀 과한 표현 아닐까요?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는데 분석을 뜯어보면 충분히 그럴 만합니다. 혁명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예요. 첫째, 음악의 문법을 파괴했어요. 문법을요? 네, 트로트하고 발라드가 주류이던 시장에 랩하고 강렬한 댄스 음악을 들고 나와서 10대들을 열광시켰죠. 둘째, 메시지가 달랐습니다. 하야가처럼 의미를 알 수 없는 노래도 있었지만 교실 이데아처럼 입시 위주 교육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등 사회적 메시지를 음악의 중심에 가져왔어요. 그리고 셋째, 팬덤 문화를 조직화했습니다. 아, 팬덤. 네, 팬들이 단순히 음반을 사는 소비자를 넘어서 자신들의 스타를 보호하고 여론을 형성하는 적극적인 문화의 참여자이자 생산자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이 모든 게 이전에는 없던 현상이었죠. 그런데 보고서를 읽다 보니까 X세대에 대한 분석이 좀 모순적으로 느껴졌어요. 한쪽에서는 난 나야를 외치는 자유로운 세대라고 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IMF 외환이기 때문에 결국 현실에 순응해야 했던 불완전한 세대라고 하잖아요. 이 두 가지 모습이 어떻게 한 세대 안에 공존할 수 있었던 거죠? 바로 그 지점이 X세대의 정체성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이들은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시기에 대리 시절을 보내면서 개인주의와 소비 문화를 만끽했지만 사회에 막 진출하려던 20대 초반에 국가부도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닥뜨린 세대거든요. 그렇죠. IMF가 터졌죠. 네, 생존을 위해서 자기 개성을 잠시 접어두고 조직에 순응하거나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 개인의 경쟁력을 극한으로 끌어올려야만 했죠. 그래서 분석에서는 이들을 개인주의의 세례를 받았지만 무한경쟁의 현실에 내던져진 최초의 세대라고 정의합니다. 이 독특한 경험이 훗날 그들이 기성세대와 MZ세대 사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배경이 됩니다. 아, 그리고 이 세대만이 가진 또 하나의 독특한 경험이 있잖아요.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모두 경험했다는 점. PC 통신하려면 전화선 뽑고 모뎀에 그 기괴한 접속음 들어야 했고 삐삐에 음성 메시지 남기던 그 감성. 맞습니다. 여기서 보고서는 아주 흥미로운 별명을 붙입니다. 바로 X세대가 기성세대와 MZ세대의 문화 통역사라는 건데요. 문화 통역사요? 네, 아날로그라는 언어와 디지털이라는 언어, 두 가지를 모두 구사하는 거의 유일한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아날로그 시대의 정과 관계의 문법도 이해하고 디지털 시대의 효율성과 개인화의 문법도 이해하죠. 이들이 없다면 두 세대 간의 소통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까지 이야기합니다. 문화 통역사라니 정말 딱 맞는 표현이네요. 자, 그럼 이제 그 통역이 필요한 현재로 넘어와 볼까요? MZ세대의 디지털 네이티브 문화. 솔직히 말하면 자료에서 저희 MZ세대의 문화를 설명하는 방식이 거의 생존기처럼 느껴져서 좀 놀랐어요. 숏폼 같은 걸 단순히 취향이 아니라 정보의 홍수 속 생존 전략이라고 표현하던데 이게 정확히 무슨 의미인가요? 정부의 양 자체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폭발했기 때문입니다. 기성세대가 한 달 동안 접할 정도를 지금은 하루 만에 접하는 시대니까요. 와, 이 거대한 정보의 홍수 속에서 모든 걸 처음부터 끝까지 소화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마치 거센 물을 뿜는 소화전에서 물을 마시려는 것과 같죠. 아, 비유가 확 와닿네요. 그래서 MZ세대는 소화전에서 뿜어져 나오는 물줄기를 다 마시는 대신에 가장 중요한 핵심만 빠르게 한 모금 마시는 전략을 택한 겁니다. 1시간짜리 영상의 핵심만 담은 10분짜리 요약본을 보고 그것마저도 1분짜리 숏폼으로 소비하는 건 게을러서가 아니에요. 압도적인 정보량 앞에서 살아남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적응 방식, 즉 생존 전략이라는 거죠. 정보 수비뿐만 아니라 관계 맺는 방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료에서 느슨한 연대라는 표현을 쓰던데
카카오 오픈 채팅처럼 굳이 얼굴이나 신상을 공개하지 않고 특정 관심사를 기반으로 모였다 흩어지는 걸 선호하잖아요. 이것도 일종의 생존 전략으로 볼 수 있을까요? 네, 심리적 가성비를 극대화하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심리적 가성비요? 네, 과거의 관계가 학연, 지연, 혈연처럼 일단 맺어지면 벗어나기 힘든 의무와 책임이 따르는 고비용 관계였다면 지금의 느슨한 연대는 내가 필요할 때만 접속해서 원하는 정보와 유대감을 얻고 불필요한 감정 소모 없이 언제든 빠져나올 수 있는 저비용 고효율 관계인 셈이죠. 그렇군요. 물리적, 시간적 제약을 넘어서 전 세계 누구와도 관심사만 맞으면 연결될 수 있는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변화가 창작자랑 소비자의 경계를 허물고 누구나 컨텐츠를 재가공하며 즐기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자료에서는 주의 집중 시간이 짧아지고 긴 호흡의 서사를 따라가기 어려워하는 경향이나 디지털 소외 문제 같은 우려점도 균형 있게 짚어주고 있더군요. 맞습니다. 모든 급격한 문화 변동에는 명과 암이 존재하니까요. 중요한 것은 이런 현상을 요즘 애들은 참을성이 없어 라고 비판하는 대신 왜 이런 방식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 배경을 이해하려는 노력입니다. 이렇게 완전히 다른 문화 행성처럼 보이는 8090과 현재 사이에 최근 아주 흥미로운 다리가 놓이고 있습니다. 자료에서는 이 현상을 세대 공존의 열쇠로 꼽는데요. 바로 뉴트로 열풍이죠. 저도 솔직히 곰표 밀가루 로고가 박힌 패딩을 처음 봤을 땐 이게 대체 뭐지? 싶었거든요. 그런데 어느새 제 친구들이 그걸 구하려고 줄을 서더라고요. 보고서의 분석처럼 정말 촌스러운데 힙한 그 매력이 뭘까 궁금했어요. 보고서에 아주 재미있는 비유가 나옵니다. 레트로는 아버지의 낡은 가죽 재킷을 향수를 느끼면서 그대로 입는 거라면 뉴트로는 그 낡은 가죽을 잘라내서 지금 가장 유행하는 디자인의 스마트폰 케이스를 만드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아하. 재료는 과거의 것이지만 그 결과물하고 쓰임새는 완전히 새로운 거죠. 곰표 브랜드는 406세대에게는 우리 엄마가 쓰던 친숙한 밀가루라는 향수를, 1030 세대에게는 밀가루 회사가 옷을 만들다니, 이런 엉뚱함이라니 하는 낯설고 신선한 매력을 동시에 준 겁니다. 심지어 필름 카메라의 예측 불가능함이나 LP판의 지지직거리는 잡음처럼 과거의 불편함마저도 새로운 경험이자 즐길 거리로 만드는 게 뉴트로의 핵심입니다. 아, MBC 놀면 뭐하니의 싹쓸이 프로젝트가 딱 그런 예가 되겠네요. 90년대풍 댄스 음악이라는 익숙한 재료에 요즘엔 보기 드문 남녀 혼성 그룹이라는 새로운 형태를 결합했잖아요. 바로 그거죠. 그 결과 X세대에게는 향수를, Z세대에게는 신선한 호기심을 자극하면서 전 세대를 아우르는 성공을 거뒀고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리고 보고서는 그 성공의 배후에 바로 앞서 말한 문화 통역사, 즉 X세대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고 분석합니다. 아, 또 X세대군요. 네, 뉴트로 콘텐츠를 기획하고 제작하는 핵심 인력들이 대부분 X세대거든요. 이들은 기성세대의 아날로그적 감성이 가진 가치를 알아보는 눈과 그것을 MZ세대가 열광할 디지털 문법으로 포장해내는 능력을 동시에 갖추고 있습니다. 기성세대의 충성과 열정이라는 언어를 MZ세대가 중시하는 공정성과 합리성이라는 언어로 바꿔서 전달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세대라는 거죠. 그렇군요. 결국 세대 공존의 출발점은 요즘 애들은 왜 저래라는 물음이 아니라 저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뭘까라고 질문을 바꾸는 데 있고 그 질문의 전환을 이끌어낼 수 있는 세대가 바로 X세대라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것이 이 분석 자료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는 느낌입니다. 890 시대의 낭만과 저항이 있었기에 지금 MZ세대가 누리는 자유로운 문화 표현의 토대가 마련되었고 반대로 지금의 디지털 기술과 감각이 과거의 유산에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으면서 뉴트로라는 멋진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 서로가 단절된 게 아니라 서로에게 빚지고 또 영감을 주는 관계였네요. 필요는 없다는 게 이 자료의 결론입니다. 그걸 단순한 자기 과시나 꼰대의 잔소리가 아니라 삶의 지혜와 경험을 나누는 인생 나눔의 과정으로 바꿀 수 있다는 긍정적인 가능성을 제시하죠. 80년대 통기타의 서정적인 선율이 디지털 피로감에 지친 젊은 세대에게는 오히려 새로운 정서적 안식처나 창의적인 영감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틀림이 아니라 다름으로 인정하고 그 다름 속에서 서로에게 배울 점을 찾는 것. 거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료는 아주 인상적인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생각할 거리를 던져줍니다. 세대 간의 소통을 막는 것은 시간의 간극이 아니라 이해의 결핍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미래의 대중문화는 어느 특정 세대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세대의 기억과 감각이 층층이 쌓여 만들어지는 거대한 모자이크와 같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대한 모자이크라. 네. 80년대의 서정성, 90년대의 역동성, 그리고 2020년대의 디지털 감각이 서로를 밀어내는 대신 조화롭게 공존하는 문화 생태계. 그것이 어쩌면 우리 사회의 많은 갈등을 치유하는 힘이 될지도 모릅니다. 정말 멋진 비유네요. 그래서 이 질문을 당신에게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이 기억하는 가장 찬란했던 시절의 문화는 무엇이며 그것이 지금 당신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요? 그리고 그 소중한 이야기를 다음 세대와 어떻게 나누고 싶으신가요?